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 책 주식하는 마음의 저자 홍진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척 어색해하시는데요. 아니 그동안 제가 나왔던 곳은 그냥 뭐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데도 있었고 되게 뭔가 그냥 좀 사무실 같은 데서 그냥 앉아서 아무 썰이나 풀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사람 네, 진채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는 주식을 주변에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첫 마디가 저의 진심이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진채님의 책에 첫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오늘도 괴로운 주식 투자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나요?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없는 삶이 훨씬 더 윤택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왕 시작했으니 잘해봅시다. 이게 진채님 책의 주식하는 마음의 첫 줄이에요. 본인은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직업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책을 쓰시는데 이런 멘트를 하신 거예요. 안 하는 삶이 훨씬 윤택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할 거면 잘해봅시다. 라고 이제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진채님은 예전에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여의도에 유명한 가치투자의 명가라는 모 운용사에 계실 때 처음 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밸류에이션, 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런 쪽을 특화되신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심리학 책 같은 책은 어떻게 원래 이쪽도 좀 마음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원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했는데 뭐 약간 중2병이죠. 네, 중2병이 아직도 안 고쳐져가지고 막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막 흥미롭군 휴먼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야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모두가 믿으면 주가가 그냥 쫙 올라가 버리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주가가 안 오르고 아니면 더 빠지고 네. 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본질이라는 거 실체라는 거 그걸 딱 정해진 어떤 한 가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실체라는 게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파고들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예전 직장이 그런 가치 투자라는 걸 지향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과연 진짜 밸류라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분명히 어디엔간 존재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과정들 그거의 집합이 가격이라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두 가지 파라고 해야 되나? 보통 두 가지의 약간은 서로 대치되는 프레임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 가치라는 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정교하게 잘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고 차이가 있으면은 사서 믿고 쭉 가고 이렇게 하는 한쪽의 파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런 거 모르겠다 없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다 수급이 전부다 그러니까 그쵸. 수급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열심히 우리는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둘이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융합될 수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 기업 주식이라는 거는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한 어떤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거고 그 소유권이라는 거에 가격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얼마짜리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현물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렇게 벌어들여서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진채님 책에서 그 부분, 가치,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합의된 환상이다.
어우, 이거 보고 와 대박.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가치는 주관적인 환상이고 가치는 즉 나만 좋으면 가치는 주관적인 환상이고 가격은 합의된 환상이다. 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어디서 혹시 저는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이었는데 그러게요. 잘 썼네요. 갑자기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대답을 더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책을 훨씬 잘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었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독서 모임에서 그 종종 하던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책 가지고 독서 모임을 2018년부터 클럽장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열매님도 함께 하셨던 그 트레발이라는 모임에서 클럽장을 2018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책들에 대해서 뭐 굳이 뭐 투자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해석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종종 썼던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저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쓰고 보니까 되게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너무 네, 훌륭한 표현이에요. 좀 그 순서 없이 그냥 막 제가 넘어오긴 했는데요. 이 책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주린이일까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읽으면서 투자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요새 또 장도 좀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읽으시면 상당히 힐링도 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우침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걸까요? 뭐 맞고 틀리고야 뭐 본인의 주관적인 네, 환상일 테니까. 맞아요. 주관적인 환상이죠. 네. 뭐 그냥 읽고 재밌게 읽으셨다면은 그걸로 뭐 저는 좋은 것 같고요. 타겟을 좀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설정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주린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린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럼 주식의 고수 뭐 이런 존재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시장에서 고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고수라고 하면은 좀 실력이 좋은 사람. 근데 실력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뭐 어떤 농구 선수와 제가 뭐 슛을 쏘는 대결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분이 저보다 되게 많이 골을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100번 하면 100번 다 그분이 이길 거잖아요. 근데 주식 분야에서는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계급장 떼고, 계급장도 아니고 아무튼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둘이 붙여놓고 매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긴다라고 할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뭐 나름대로 뭐 전문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랑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뭐 100만 조회수 되겠죠? 네. 100만 명의 시청자분들과 100만. 어떤 주식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씩 골라서 뭐 일주일 후에 주가가 누가 더 많이 오를까 게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상위 10%라도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30%는 하시겠죠. 저는 50% 위로 가면은 뭐 나름 잘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네. 아니 그래도 상위 10%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위 30%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상위 30%에도 저는 못 들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무나랑 해도요? 아무나랑 해도 원숭이랑 하더라도 네. 뭐 그런 뉴스는 많이 그래도 보셨을 운용사 거예요. 대표시고 네. 저도 애널리스트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하실 분이 많겠죠. 기관 투자자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기관 그래서 니들이 못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뭐 아니 그래도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으면서 대체 뭐라는 거냐. 엄청 아는 척하고 있는데. 네, 엄청 아는 척하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 뒤에 올라갈 주식을 한 상위 30%에도 못 든다고?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그게 냉정한 진실인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고수 혹은 실력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쪽 자본시장에서는 좀 일단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어떤 결정론적인 세계,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길 확률이 높은, 언제나 뭔가 잘할 수 있는, 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수이고 실력자고, 그럼 나는 주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주린이라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뭘 하건 간에 나는 좀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이런 대칭되는 개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주린이라는 표현에 아마도 뭐 여기까지 굳이 생각을 하진 않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일단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책 주식 투자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언급하는 책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 둘 다 해보신 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뭐 기관 투자자 전문가 업계 사람이건 아니면은 업계 외에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건 되게 다양하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게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자 했었죠. 그래서 되게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너무 쉽고 뻔한 얘기만 한다. 혹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런 지점들 아주 근본적인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뻔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반응도 있지 않았을까. 요 양 극단은 그렇게 있고요. 뭐 대체로 좋게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책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 아닐까라는 말씀이 저는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나가기도 전에 옆에 있는 차가 나를 추월한다고 내가 그걸 무조건 이겨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산에 못 가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사고 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워낙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쁨에 취해 있다가 더 벌어야 돼, 남들보다 더 벌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길을 좀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제 느낌은 남들보다 더 벌어야 돼라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네. 기준들을 가지고 뭐 PER, PBR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차트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를 보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인만의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매매를 했고 돈을 벌었고, 근데 올해의 장에서는 이제 그 원칙대로 그대로 했는데 원칙을 잘 지켰는데 이게 안 먹히네? 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은 분이 올해는 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그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일단은 그 서점에 베스트셀러라고 쫙 깔려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은 보통 안 좋아하는데 근데 독서 모임에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약간 쉬운 책도 읽어야 되니까 그 책을 한번 슬쩍 들어서 훑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 차분하게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네. 진짜 기절할 듯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그 책을 마구마구 추천을 하고 다니는데 그 책에서 하는 내용 중에 그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방금 언급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는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적지에 우리는 어떤 원하는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잘 도착하기 위한 게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약간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내가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흘려버리면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가끔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는데 한 2년쯤 전에 뭐 시타델이라는 뭐 어떤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초단기 매매 HFT라고 부르죠. 그런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이런 특정 창구에서 그 매수 창구가 들어오면은 너무 괴롭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도 이제 이분들의 손을 탄 주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랑 그분들의 호흡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길 가다가 그분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 저한테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냥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탈리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실적 발표할 때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루에 몇백만 주씩 주식이 거래가 될 때 이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오기 전과 나간 이유가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을 굳이 이겨야 내가 돈을 버는 건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공감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량주를 사 이러면 이제 종목을 찍어줘 하는데 안 찍어주면 그냥 대형주 사 이러면 이제 뭔가를 사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본인의 판단이 없이 뭘 사고 나면 사고 나서 다음날 3% 5% 하락하면 이제 전화 오죠. 뭐야 사래매. 그렇지 사라 그랬지.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태님이 여기 책에서 쓰신 말을 똑같이 많이 해요.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안 합니다. 네. 네. AS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각자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뭘 사든 모든 투자는 본인의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사는 이유와 언제까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애초에 남의 말을 따라서 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되게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가 다 다를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이 주식을 얼마나 스터디했는지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이 기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이 주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A라는 주식을 뭐 열매님과 제가 같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100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하나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주식을 매도를 하느냐 혹은 더 사느냐 그런 거는 각자가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추천한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음식점에 가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도 이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한테 재료 뭐 썼어요? 이런 질문에 깔려있는 전제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 재료만 알면은 똑같은 요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셰프님이 이런 요리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오늘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셰프님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요리 기술과 그 다음에 뭐 오늘의 뭐 온도와 오늘의 뭐 기온과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온 이 손님들의 취향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아니면 뭐 이전에 식사로 뭘 했는지 등등등 그 모든 게 반영돼서 이 식사에서 나의 만족감이 나온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고 재료만 있으면 나도 이걸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러니까 재료만 물어본다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재료만 알면 나도 이걸 할 수 있겠지라는 전제인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심지어 나는 요리 기술을 갈고 닦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재료 썼습니다. 뭐 어디에서 나온 고수를 썼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결국은
네가 재료 이거 썼다고 알려줘서 사와서 했는데 내 요리는 맛이 없는데 왜 이래? 라고 질문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주식 뭐 사면 돼? 라는 질문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자가 언제나 지는 게임이 답변하는 사람이 언제나 지는 게임이 돼요. 아, 답을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답을 하면은 결국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추천을 한 사람이나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예요. 주가가 오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면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네. 되잖아요. 제가 그 진채님의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이과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 이과적인 사고가 뭐냐면 좀 더 뭐 문과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검증 가능한 가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설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가설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 요 사고의 체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투자를 할 때에는 이게 꼭 돈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들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마음을 주든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주식에다가 뭘 넣어도 그건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가설이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설을 수립한다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런 훈련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 사고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일단은 이런 피드백이 이 책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 쓰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 시리즈 가자고, 뭐 네. 결혼하는 마음, 사업하는 마음, 육아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네. 되게 뭐랄까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에서 여러 가지 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대체로 상당히 유사과학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또 완전히 막 미신이고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런 게 어쨌거나 뭔가 하면 결과는 나오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러이런 기준으로 베팅을 했다. 그랬더니 뭐 이겼다, 졌다. 뭐 결과는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약간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가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성공의 경험을 약간 하면은 이제 다 본인만의 원칙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 썰을 풀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혹은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되게 많은데 처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군대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거기서는 실제 매매를 못하니까 되게 머릿속으로만 고민을 엄청 한 거죠. 그때 책 사서 읽으면서 투자책 뭐 워렌 버핏 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이제 그 군대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각 책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읽고 나면 까먹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상충되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절매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존버해야 된다. 가격이 하락할수록 더 살 수 있어야지. 그 정도로 물타기.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 물타기.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철저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가격이 그때? 하락했으면 하락했다는 사실 자체로 일단 뭐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성공한 투자자야. 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하다가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실체에 대해서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바라봐야만 하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게임이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 유리한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것도 되게 뭐랄까 아이디어란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유리한 확률이다. 뭐 주사위 게임 혹은 포커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률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아주 깊게 따져 보면은 사실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게임들이 과연 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이 주사위가 6개의 눈금이 나올 확률이 균일하게 6분의 1씩이다라는 거는 누가 정한 건데?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어떤 타짜가 있다, 어떤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손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우리는 전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이 딱 정중앙에 있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각 면의 어떤 모서리들의 거칠기나, 그러니까 던져 보면은 그 공기 저항이 면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정확하게 6분의 1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거라 치고, 그럼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있을 가능성. 포커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사기치고 있을 가능성. 이 포커의 뒷면에 뭔가가 이 패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돼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뒤에서 혹은 요 뭐 테이블 바닥에서 어떤 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현실계에서는 무슨 일이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게임이 룰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 뭐 그런 것도 다 던져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확률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건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잘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난 주사위 얘기에서 그냥 6분의 1 확률 같은 단순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주사위가 갑자기 중심이 거기 있을지 모르고 표면의 마찰력이 어떻고, 그래서 주사위조차 이거 던지는 것도 6분의 1이 아니면 세상에 뭐 믿을 게 뭐 하나도 없네. 결국은 어떤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어떤 그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걸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막 사람들의 소문에만 휩쓸리고 네, 너무 도박하듯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로서 나온 게 주식이라는 게 그냥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소문에만 휩쓸리는 이런 그냥 우리가 뭐 투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의 가치를 우리가 잘 평가하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본질, 그 본질에 집중해서 가치를 잘 판단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명제로 194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이런 명제들이 잘 워킹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거는 굳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오르고 있었고 웬만한 주식 투자자들이 또 되게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치라는 걸 보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방식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가치 투자의 어떤 상대적인 우월함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성 이거를 굳이 입증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다 같이 벌었는데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벌었고 아닌 사람은 저렇게 벌었고. 네, 다 같이 벌었는데 조금 더 우아해 보이는 방식으로 벌었을 뿐인 거죠.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벌었네요. 설명하기 되게 좋죠. 저분들이 막 차트만 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수급, 그렇죠. 뭐 작전, 뭐 이런 얘기 할 때 구름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사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네, 거 아니고 네, 그렇게 이 하는데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네, 얼마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원칙 또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가치 투자 원칙들이 잘 통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원칙을 수용을 해야 할 때인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철학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혹은 어떤 철학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약간 순수함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아젠다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철학을 고수할 것이냐, 철학을 버릴 것이냐. 네. 저는 애초에 이 논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약간 엇나가는 느낌인 것 같지만 뭐 편집을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예전에도 이 질문은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굉장히 웃긴 거는 벤 그레이엄, 요것도 이제 돈의 심리학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네. 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4판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제이슨 스와이크라는 사람이 편집을 한 5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벤 그레이엄이 책을 쓸 때 그 일단 아주 원칙적인 미스터 마켓이라던가 안전마진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분산의 중요성이라던가 뭐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훌륭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교과서죠, 다음에 교과서. 네,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은 안전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현재 사야 하는가,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주식이 좋고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주식이 좋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주식 어떤 포뮬러들을 제시를 해줘요. 뭐 순유동 자산이 뭐 얼마 이상 되고 시가총액 대비 얼마 이상 되고 부채 비율은 얼마, PER은 얼마 이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공식들이 버전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진짜요? 네. 똑같은 책인데요? 네, 똑같은 책인데. 해석하는 사람이 바꿔서 쓴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자기가 본인이 1판, 2판, 스스로? 3판, 4판을 낼 때. 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최신판만 읽었으니까.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그 돈의 심리학 쓰신 그분이. 네. 네. 네, 모건 하우저라는 분이 얘기를 해서 되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벤 그레이엄은 일단 그 시대를 관통하는 원칙이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뮬러가 좋은 포뮬러일까, 그 고민을 하고 본인의 고민의 결과를 공유를 했을 뿐인 거죠. 그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1960년대 벤 그레이엄의 커리어 거의 말기에, 커리어 후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주식이 가이코라는 보험 주식인데, 보험회사인데 어마어마한 성장주거든요. 네. 60년대 성장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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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그 가치주 성장주 논쟁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치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치주 성장주 논쟁은 의미가 없다. 뭐 성장이나 가치나 모두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저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 메시지가 작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메시지들이 1980년대 워렌 버핏이 하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고, 요즘에도 사실 많기는 하세요. 많기도 한데 좀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본질적인 가치를 그래도 찾아야 한다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얼마야, 이걸 알고 투자해야 돼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 나눈 대로 그 가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소유권인 거고,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진을 선임할 권리,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청구권, 배당 수령권, 그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등등 특정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정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그 가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짜린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제 의문의 첫 번째 트리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도 되게 두꺼운 책들 있어요. 이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봉착하는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 가치 평가나 뭐 역사적 가치 평가법 뭐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절대 가치 평가에서 파생되는 얘기들이니까 요쪽은 일단 배제하고 봤을 때, 그럼 절대 가치 평가,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업이 앞으로 주주들에게 벌어다 줄 현금 흐름의 총합, 그거를
할인한 총합인 거잖아요. 인포맥스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다고 들어서 DCF. 여기에 대한 네. 네,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DCF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DCF라는 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 그러니까 캐피탈 에셋이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방법, 오케이, 이론적으로 명확하다 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숫자들을 키인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명쾌한 객관적인 숫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 분모, 분자 모두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맞아요. 네. 분자가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분모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맞아요. 분모에 들어가는 그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한 그 WACC 그리고 거기에서 타인 자본 비용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도 CAPM이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얼마인데 그리고 베타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그리고 기업의 고유 위험이라는 거를 그 베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냐 등등등. 네.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남는 잔차는 또 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되게 많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거 네. 실제로 엑셀에서 네. 조금만 숫자 바꾸면 그러니까요. 기업 가치가 100이 됐다가 10이 그러니까요. 됐다가 200이 됐다가 그러니까요.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실제로 엑셀에 키인을 해보는 순간 아 이거 개판이구나.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 된다고? 회사야 대체.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정교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수행을 해 보면은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나 또 해보면은 우리가 향후 3년치, 5년치 엄청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해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열심히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암만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제일 마지막에 컨티뉴잉 밸류라고 적혀 있는 그렇죠. 거기 연구 성장률 얼만데, 연구 할인율 얼만데. 결국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고민이 되는 주식들은 사실 미래가 불확실한 주식들, 또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들일수록 그 컨티뉴잉 밸류의 값, 그 값이 현재 밸류의 80%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숫자를 0.1 바꿀 때마다 기업 가치가 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몇십 프로씩 바뀌죠. 근데 이게 가장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라는데 그게 이렇다고?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노답이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수급이나 열심히 보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수급 오케이 중요한데 당연히 사는 사람이 급하게 많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급하게 많이 팔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장이 이런 현상이 이런 논리를 카운터 치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다 무의미한 거다라고 없애버리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 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자, 사는 사람이 급하게 많이 산다. 파는 사람이 급하게 많이 판다. 혹은 파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혹은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뭐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한가?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럼 여기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펀더멘탈을 보고 뭔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을 아예 보지 않는 투자자들도 시장에 많이 있고 펀더멘탈을 열심히 보는 투자자들도 시장에 많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난 게 시장이고 이 사람들이 형성한 숫자가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어떤 단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격이라는 것도 정지돼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맞아요. 특정 어떤 시점, 부동산 보실 때 그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호가일 뿐이야. 그리고 이거는 매수호가, 매도호가. 그렇죠.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라는 거는 자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예요?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 시점에 계약서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딱 사인하는 그 시점만 그렇죠. 현재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현재의 매도가와 매수가와 과거 어떤 시점의 실거래가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할 뿐인 거죠. 네,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워낙에 빈번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놓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담고 있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를 하고 싶어, 이 정도 가격이면 매도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들 사이에 교차점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현상들이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이 가격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 팔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을 아직 안 사고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다시 여기로 얘기가 오는 거죠. 펀더멘탈한 거. 펀더멘탈한 거를 보는 사람과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확률 분포가 됐건 가격의 미래건 뭐건 간에 우리가 어떤 말이 되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펀더멘탈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펀더멘탈 보는 사람들이 어떤 기법을 공부하는가 이것도 공부를 해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딥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DCF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실 PR, PBR 같은 얘기, 전 그 DCF와 PER은 애초에 대등한 레이어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DCF는 평가 방법이고 PER이라는 거는 평가 지표인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섞어서 얘기할 때도 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묘사한 대로 뭐 과거의 방법론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라고 하면서 뭐 PER, PBR이라는 방법론을 버려야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을 많이 하는데 애초에 이런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인 거죠. PER, PBR은 평가 지표일 뿐인 거지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의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은 지표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킬로그램이라는 방법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의 PER이 적정한가, 얼마의 PBR이 적정한가, 이게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적정한 PER이라는 레인지가 현재는 아니면 현재 좀 눈에 띄는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 과거에 적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묘사인 거죠. 네.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도 이 질문은 언제나 있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 니프티 50라는 주식들 아니면 1929년에도 아니면 1990년대 일본에도 평균 PER 70배, 평균 PER 130배 뭐 이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과거의 방법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PER을 부여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PER, PBR을 부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게 우리가 그나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명확하게 어떤 답을 던져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과거의 방법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PER, PBR 버리고 PDR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PDR, 프라이스 드림 네. 레이쇼, 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럼 PDR 가자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자, 빵 주식들 꺾인 이후에는 PDR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PER 가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PBR이 대세예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얘기를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어떤 모델이 가지느냐인 맞아요. 건데 그냥 지금 PER 이렇게 빡세게 PER 60배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PDR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해주는 방법일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그래서 결국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그럼 현재 시점으로 끌고 와 봤을 때 어떤 걸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얼마나 과격하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견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변하지 않는 것,
하면은 뭐 당연히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정말 기업의 실체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영진의 관행, 그러니까 경영진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주식이라는 게 다른 자산 대비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어떻게 보면 기이한 자산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스스로 가치를 파괴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철학 얘기로 가는데. 대체제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자산들, 뭐 부동산, 아니면 금, 코인, 비트코인, 아니면 미술품, 뭐 이런 자산들을 봤을 때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은 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하느냐. 그렇죠. 네, 부동산 가치 있죠. 당연히 가치 있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자산이죠. 근데 부동산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주변에 개발하는 업자들, 네. 주변에 유동 인구들, 이 사람들이 그 부동산 부근에서 뭔가를 열심히, 인간들이 뭔가 열심히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잖아요. 유동인구 빠져나가면 부동산 가치 내려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금이라는 것도 그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올라가고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미술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코인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논쟁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법정 화폐로 쓰겠다, 혹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얘기하듯이 만약에 테슬라의 결제를 비트코인으로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달러도 받을게 라고 해버리면 가치가 생겼다가 또 확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뭐 아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런 식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되기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그 일단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기업에 경영진이 있고 고용된 직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오늘도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의 성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 중에 얼마만큼을 주주의 몫이라고 떼주겠냐라고 기업의 경영진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라고 한들, 주변에서 이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알아서 자기 가치를 높여나가고 혹은 파괴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네, 뭐 표현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그 권리를 잘게 쪼갠 게 주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가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아주 특이한 자산인 거죠, 주식이라는 네. 거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네. 이 주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절대가치 밸류에이션도 있고 상대가치 밸류에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치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느냐, 그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그래도 본질의 가치라는 뭔가는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요게 자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스스로 주식회사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거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채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제가 느낀 거는 기관 투자자나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다수가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는 필요해요. DCF라든지 PER, PBR도 알긴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오고 상대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는 다른 애보다 왜 비싸고 싸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익도 움직이고 이 회사가 다음에 성공할지 내년에 좋은 비즈니스를 창출할지 스스로 망할 비즈니스를 만들지 요 자체도 불확실한데 요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 그래서 저는 주식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어렵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급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세상, 수급, 작전, 뉴스, 루머, 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던 그 미국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미국도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밸류를 보자라는 한쪽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자라고 하다가 이쪽도 좀 흔들리고 했는데, 가치 투자 철학이라는 건 대체 뭔데? 가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뭔데? 라는 혼란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는 쪽과 가치를 보지 않는 쪽이 서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가치를 보는 사람과 가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특정 철학이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현 시점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의 탐욕과 공포 등등등,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업이라는 거, 기업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래서 그 기업이,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온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이 창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얼마 전에 그런 짤이 돌았어요. 이제는 한 몇 달 지나긴 했는데, 막 주식 한창 사람들 많이 할 때 어떤 주식 게시판에 저도 여기 입성했습니다. 하하하. 근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그쵸. 라고 댓글을 달았고, 근데 또 하나의 댓글이 뭐라도 하겠죠, 회사인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회사는 뭐라도 한다. 네. 네. 언제나 뭐라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진짜 회사가 뭘 하는지는 우린 모른다. 사실 회사 내부자들도 모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송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강연 같은 거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하고 나면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공유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정보만 찾아다닐까? 물론 정보 중요하고,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정보를 주워 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논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내 성과가 1대1로 매치가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길게 돌아온 얘기에서 결국은 회사가 뭐라도 해서 주주들에게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가치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회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회사가 뭔가 별로 할 의욕이 없고 그냥 뭔가 하는 신용만 하면서 뒤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가? 결국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 아닌가? 지금 뭐 이번 분기에 이 회사가 어떤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이게 몇 대가 팔릴 것 같다, 혹은 뭐 어떤 수주권을 따냈다, 뭐 어떤 입찰에 실패를 했다 등등등은 그냥 오늘 일어난 현상인데,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업무 분장을 맡기는 뭐 경영진들, 이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말 그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게 우리가 던져야 될 뭐 중요한 질문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은 이런 거 아닌가라는 거죠. 네, 인간이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과연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경영진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일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 진채님 책을 읽으면 그래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네. 알아야 되고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 벌려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네. 제가 진채님 다른 방송에 나오신 거 봤거든요.
근데 거기 다른 출연진이 그러더라고요. 연 10%? 네, 뭐라 그러셨지? 진태님이 아마 대답을 행운을 빕니다? 뭐 약간 연 10%는 행운을 빌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하세요였나요? 연 50% 하니까 제가 화이팅. 연 50%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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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세계 시장의 경제 성장, 세계 주식 시장을 다 담는 인덱스를 사라고 추천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개별 종목 하나를 알려면 뭐 다시 인문학, 역사, 철학, 심리학, 뭐 밸류에이션 다 알고도 실패할 수 있으니 공부 다 하고 인덱스 사라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많이들 사세요. 근데 운용사 대표시잖아요. 네. 그럼 운용사에서 운용은 그럼 거기다만 다 넣으시는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초과 수익을 내니까요. 그렇지. 진짜님은 네, 역사와 철학과 밸류에이션과 심리학을 그 정도 해야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누군가는 초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초과 수익을 내고 있어요. 뭐 당연히 훌륭하신 기관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과 내시는 분들,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가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이 뭐 지난 1년간 수익률이 한 200%가 나왔다.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평가하는 거나 투자자를 평가하는 거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일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어떤 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 대상은 사람이건 주식이건 간에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평가할 때 혹은 어떤 투자자를 평가할 때 좋은 투자자의 자질, 뭐 사고의 유연함? 이것도 배치되는 거죠. 사고의 유연함일 수도 있는데 뭐 자기만의 생각, 고집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치되는 거잖아요. 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너무 열심히 하면 또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기업을 되게 깊이 있게 잘 들이파야 되는가? 근데 다른 섹터를 또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투자자를 판단할 때 이 사람 일을 되게 열심히 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대답은 어떤 지속 가능한 원칙이 있는가라는 대답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한 원칙이 정말 좋은 원칙인지는 나는 어떻게 아는 거지? 네. 다시 또 철학으로 왔어. 네. 결국은 이게 되게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도 그러니까 이런 돌고 도는 얘기들 끝에 어쨌거나 저는 초과 수익을 냈고 저희 조직은 초과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업을 하고 있지만 남들에게도 이걸 믿어달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론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수론으로 가자면은 이제 어떤 투자자가 잘한다 못한다 뭐 어떤 기준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일반론으로 가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를 믿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체 시장 주식이라는 그 에셋 클래스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믿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가지 기준들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도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단은 역사적으로
몇몇 국가의 주식시장은 다른 어떤 에셋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네. 뭐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네, 일본이 성과가 뭐 90년대 이후에 저조하긴 했지만 부동산은 더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과 수익을 냈느냐의 문제이지 웬만하면 초과 수익은 났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그 변동성이 되게 줄어들고 투자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잡았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손실 나는 구간이 어떤 구간도 없어요. 대공황 직전에 고점에서 샀더라도 혹은 뭐 금융위기는 아직 30년이 안 지났지만 뭐 그 어떤 큰 급락이 있었을 때 그 직전에 어떤 고점에서 사더라도 높은 수익이 났어요. 다른 모든 에셋을 뛰어넘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뭐 IMF 이전에 고점에 샀어도 결국은 돈을 벌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질문이 돌아오죠.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결과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에 의한 결과인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주식이라는 에셋 클래스가,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다른 자산군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는가? 그래서 결국은 무엇에 의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잘 작동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자산인 거고, 그래서 위험을 떠안으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아서 죽어서 없어지는 거 모두 다 감안하고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에셋 클래스 전체적으로 그 높은 성과가 나온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냥 계속 가져가기만 해도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도 되나 생각했는데 책에서의 약간 결론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근데 결국에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본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앞으로도 잘 작동할 거라고 믿는다면 주식에 그래도 투자를 하자. 요게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군 전체에 대해서 내 재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군 전체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좀 잘 그런 옵션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선택지 자체를 모르시는데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도달하는 주요 결론 중에 하나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어떤 자본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에너지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투입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투입하는 에너지가 크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 기대치는 올라가게 마련이죠.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성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실망하게 되죠. 내가 투입한 에너지가 많으면. 그러니까 투입한 에너지가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투입한 에너지가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기는 게임인 거고요. 그래서 투입한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적은 채로 1년에 몇 분이면 되죠. 뭐 뱅가드 토탈 이런 거 매매하는데 네, 이미 계좌가 개설돼 있다면은 그거 그냥 매수 버튼 누르는데 몇 초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에너지는 극단적으로 적으면서도 평균적으로 남들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하냐 마냐가 아니라 초과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너무 큰 명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지속하고 토탈 주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잘 작동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 믿음 어딘가는 실패하는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상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특정 종목을 내가 더 이기는 걸 찾아야겠어 뭐 공부하는 건 자유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 사실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라서 제가 담당 커버리지가 적을 때는 10개 미만 많아봐야 15개가 맥스거든요. 근데 15개를만 보고 있어도 사실 그 중에서 초과 수익은커녕 15개 중에 제일 좋은 회사를 맞추는 것도 뭐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본인의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진채님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좋은 건 너만 하려고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기관 투자자도 벤치마크를 못 이기는 기관이 많고 원래 투자는 어려운 거다. 원래 초과 수익을 내는 건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쫓아가는 옵션을 일단 한 축으로 놓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내가 하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더 투입하는 투자는 일종의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재미삼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내가 시장 평균을 따라간다라는 에셋이 하나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이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둘 다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뭔가 조금 초과 수익을 내는 영역은 스포츠처럼 좀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관람료 내고 스포츠를 보든 게임할 때 돈 내고 하든 카지노를 가든 네. 그래도 주식이 좀 더 덜 위험한가? 네. 그건 또 잘 모르겠네. 네, 주식은 위험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만큼을 갈 수 있는 거를 거기에 투자하는 게 기본이 돼.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스포츠처럼 즐기자. 그렇죠. 네. 네, VT 사고 뭐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임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벤가드 토탈 얘기하면 다들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그 뱅가드 토탈의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VT 사놓으면 진짜 재미는 재미로서만 할 수 있게 되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저는 막판에 좀 그 VT 더하기 스포츠는 좀 책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저자님께서 비밀 없이 막 하셨는데요.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또 다른 걸 네. 얻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었고요. 주식하는 마음, 이게 딱 주식만이 아니라 정말 창업부터 인생에 대해서까지 이 바벨 전략,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사는가 여러 교훈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줬어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진채님 다음에 또 저희가 경제 경영 서적뿐만 아니라 각종 심리학, 철학, 역사 얘기할 때 제가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자주 와주세요. 불러주시면 저는 너무 다음에는 감사하죠.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나? 약간 조명 어두컴컴하게 하고. 네, 깜깜한 데서 좀 해야겠어요. 네,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